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 전망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아직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더 큰 모습이었습니다. 또 사우디 석유시설 피습으로 폭등했던 유가가 안정세 보인 점도 증시를 이끌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증시는 연준의 금리 결정 대기하는 상황에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덱스가 아마존과 계약 종료 이후에 수익 악화 전망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점도 증시의 하방 압력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시황 분석해드리고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선물 매매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수는 지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리치 박대순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박대순 마스터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 지난주에 좀 쉬었더니 네, 추석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그쵸. 이제 고향을 내려가야 돼서 지난주에 부득이하게 제가 방송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 주를 뺐더니 이제 2주 만에 뵌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연휴는 좀 잘 보내셨나요? 네, 연휴 잘 보냈습니다. 연휴 잘 보냈어요. 네.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 좀 나눠볼까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할 이야기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추석 명절 동안 우리나라는 별 큰 일이 없었지만은 글로벌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았죠. 일단은 뭐 5일 같은 경우 엄청난 하루 만에 이제 10% 이상 넘어가는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한 뭐 트럼프에 대한 발언들과 또 뭐 FOMC에 대한 이제 금리 동결이나 또는 금리 인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약간 이제 굉장히 많은 코멘트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 어쨌든 시간은 한정적이니까 최대한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알차게 정보 준비해 주셨는데요. 더 다양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리치 박대순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실시간으로 아주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리치의 해외 선물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챙겨가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마스터가 방송 중에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저희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선물 시장 흐름들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 본장은 현재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시세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전일 대비 0.26% 하락세입니다. 3,00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27% 하락세입니다. 7,89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2% 하락세입니다. 58달러 39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3% 하락세입니다. 1,505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7% 약세입니다. 1.1099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확인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함께 보시죠.
미국 초단기 금리가 최고 10%까지 급등하며 미 연준이 11년 만에 530억 달러 규모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연준은 연방 기금 금리가 2에서 2.25%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루짜리 레포 거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금리가 최고 10%를 찍은 것은 금융시장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연준이 단기 금리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0.25%포인트 인하 전망이 압도적인 가운데 시장은 파월 의장이 향후 장기적인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11년 만에 레포 배입으로 유동성 공급에 나선 만큼 금리 인하와 더불어 양적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우디 피격으로 촉발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다며 금리 동결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 시작했다며 2020년 대선 전이나 하루 후에 타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19일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실무 무역 협상을 앞두고 대선 이튿날을 거론하며 중국의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최근 양국이 잇따라 화해 제스처를 교환하고 있어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두라지즈 빈 살만 석유 장관이 이달 중 석유 생산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드론 공격으로 중단됐던 석유 생산의 50%를 복구했다며 이달 중에 이전 산유량을 모두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가는 5% 급락하며 빠르게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지정학적 불안 요인에 따른 프리미엄이 사라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4가지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박대순 마스터와 함께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초단기 금리가 최고 10%까지 오르면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단기 유동성을 긴급 공급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레포 거래, 즉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를 통해서 53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63조 원 정도의 단기 유동성을 투입했다고 하는데요. 레포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확정 금리를 보태서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준이 레포 거래를 한 것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미국 금융시장이 불안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들은 저희가 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런 사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원래 시장에서는 되게 좋지 않은 거죠. 네. 불안한 건데 일단 레포 거래까지 이루어졌다는 거는 한마디로 조금 시장의 불안감이 좀 아직은 있다. 네. 물론 이제 미국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해결의 기미가 보이니까 네. 조금 이제 반등을 강하게 좀 들어와서 지금 많이 바닥에서 상승해 있는 정도이긴 합니다만 네. 아직 시장에 대한 시장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튼튼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간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일단 레포 거래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시장에 대한 채권에 대한 이제 유동성을 좀 확보해 준 거거든요. 네. 레포 거래를 함으로써 돈을 시장에 풀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레포 거래 자체가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채권을 이제 연준이 다시 매입했다가 다시 네. 답하는 일정 기간 내에 답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서 이제 금리를 이제 더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확 금리가 네, 퍼센트 자체가 네. 올라버렸기 때문에 이 퍼센트를 이제 상승폭을 이제 좀 줄이겠다 이런 건데.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죠.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을지는 약간 첨예하게 좀 나뉩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도 효과가 있으려면 시장 참여자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해서 이 레포 거래를 좀 믿고 신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레포 거래가 들어와도 신뢰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죠. 물론 이제 단기간에는 지금 10% 가까이 급등했던 게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네네. 괜찮은 거긴 하지만은 연준이 조금 약간 한 발 좀 늦게 레포 거래를 실시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레포 거래가 이미 이 전날 레포 거래를 들어오기 전날에 이미 3% 정도 급등했을 때부터 레포 거래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10%가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레포 거래를 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연준이 조금 늦었다. 네,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근데 이제 레포 거래 자체를 연준이 이제 잘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장에 대한 개입 여부가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또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연준이 개입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최대한 버티다 정 안 될 때 이제 레퍼 거래까지 나온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떻게 보시면 뭐 여기 아래 자막에서 나오듯이 일시 발작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 금리가 이렇게 치솟는 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단지 이제 어떠한 뭐랄까 이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좀 부족하고 채권에 대한 유동성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나온 거긴 하죠. 하지만 이게 자주 발생이 되면은 시장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레포 거래가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난 다음에 시장의 질서를 지금 잡아놨는데 이게 뭐 한 2주, 3주도 안 돼서 또 나온다. 또 발생해가지고 연준이 또 레포 거래를 또 들어오게 된다면은 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죠. 연준이 뭐랄까 채권 금리에 대해서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게 한번 이렇게 뭐 잠깐 나오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이제 또 뭐 2주 내에 또 한 번 또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약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나. 물론 이 레포 거래도 있고 마찬가지로 얼마 전에 이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금리 역전 현상까지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나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 세계의 뭐랄까 유동성과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국채 금리가 갑자기 막 오르락내리락이 급등락이 너무 심해버리면은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이 미국 국채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가 흔들리면은 다른 나라 채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 달러도 갑자기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하는 이런 이상현상이 같이 환율 쪽에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채권이 흔들리면은 증시가 무너지고 증시가 무너지면은 환율까지 같이 무너지는 이런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연준은 이 채권 금리 자체를 좀 어느 정도 일정 베이스 내에서 그러니까 너무 올라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됩니다. 이 베이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마지노선을 이탈해버리면은 연준이 이제 개입이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연준이 조금 한 발 늦었다라고 평가하는 게 좀 지배적이고 제가 봤을 때도 좀 너무 늦었죠. 왜냐하면은 하루에 채권 금리가 3% 이상 막 급등하면은 그때부터 들어와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미 10% 이상 급등하고 난 다음에 들어왔다는 거는 이미 연준 베이스 자체를 초과한 다음에 연준이 개입을 한 거거든요. 그건 한마디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불 다 나고 난 다음에 불 다 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물 뿌리면은 뭐 있나요? 다 타버렸는데 그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라서 지금 연준이 개입을 하긴 했지만은 시장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이제 2주 내에 또 한 번의 이런 현상이 또 나온다면은 조금 미 증시 자체도 흔들릴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이 사태가 왜 발생을 한 거죠? 일단은 시장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는 주로 이제 시장이 어떤 특정한 불안감이 좀 있을 때가 주로 나타나는데요. 금융위기나 이럴 때가 많이 나타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이제 채권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좀 많이 부족해져 버렸어요. 부족해지면서 이제 이런 금리가 치솟는 현상이 나왔죠. 또 다른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아직 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뭐랄까 이제 지금 ECB 정책이나 ECB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뭐랄까 이제 조금 유럽 쪽에 좀 불안한 리스크가 있다 이런 것들도 나돌면서 좀 이런 불안 심리가 미국 국채 금리에도 조금 영향을 미친 그런 영향을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태가 지금은 일단은 일시적인 현상인데 이렇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한 번 나타난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뭐 불안정한 상황은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게 단기간에도 반복이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준이 현지 시각으로 18일 이틀간의 FOMC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발표를 하게 되죠.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는 건데 시장은 그동안 이달 금리 인하를 사실상 좀 확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새 동결 확률이 조금 빠르게 높아져 있는데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와 소비가 좀 호조로 발표가 됐고요.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동결에 대한 전망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하에 대한 전망이 더 우세한데 지금은 파월 의장이 앞으로 장기적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발표가 될 텐데 이제 이번 FOMC 회의 결과는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될까요? 일단 FOMC에서 지금 원래는 네. 금리 인하가 정상적인 패턴이었죠. 네.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지배적인 의견이었고 네. 이번에 한다라고 어느 정도 기정사실을 하고 있었어요, 연준도. 그쵸. 근데 갑자기 연준 2명 중에 1명꼴로 동결에 관한 시사점을 네. 계속 내비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 증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럼 미국 증시가 올라왔다면 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미국 증시가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끝나갈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좀 많이 올라왔죠. 왜냐면은 미국도 한 발짝 물러나서 미국은 한 발짝 솔직히 물러나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중국이 좀 물러났죠. 네, 네. 중국이 한 발짝 물러나면서 화해 제스처를 하면서 미국을 또 그걸 받아주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중국에 대한 뭐 이제 농산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되게 유화적으로는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거를 좀 환호하고 있죠. 시장에서 환호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미국 시장 자체가 바닥에서 이제 상승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올라온 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시도 많이 올라왔고 네. 시장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금리 인하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뜻은 결국에 증시가 불안정하고 글로벌 경제 침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부양책을 실시하기 위한 게 이제 금리 인하인 정책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경기 부양책의 하나의 발판인 게 이제 금리 인하인데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조건이 맞으려면은 일단은 미국 뭐 증시도 좀 약간 좀 떨어져 있어야 되고 네.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뭐 미국 무역 분쟁에 대한 네, 끊임없는 이제 잡음이 좀 들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서로 간에 미국하고 중국이 약간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도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더군다나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난번에도 했어요. 지난번에 네. 하긴 했지만은 문제는 발언 자체는 금리 인하를 했으면은 이건 비둘기파적인 행동이에요. 네. 근데 발언은 또 비둘기파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매파적인 발언을 네, 했거든요. 이게 완전 시장에 한마디로 매 한 번 때리고 떡 한 번 주고 좀 이런 걸 혼란을 준 것 같아요. 약 올리는 거죠. 네. 예, 약 올리는 거죠. 할 거면은 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양방으로 다 나가 버리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일으키죠. 네, 네. 난 상승을 봐야 돼, 하락을 봐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많이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라고 하면 안 되죠. 네. 트럼프가 제 친구도 아니고 네.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연준을 압박을 하는데 연준 위원들이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겠어요. 그쵸.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자꾸 막 쪼아대는데 또 제롬 파웰도 지금 가시방석이고 네. 자기 이전에 이제 옐린 의장에서 지금 제롬 파웰 바뀌어가지고 이제 취임한 지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 안 돼서 계속 나 욕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기는 하는 모양새긴 한데 매파적인 입장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냐 연준이 트럼프의 꼭두각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잣대로서 시장을 판단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건데 여기서 금리를 내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앞으로도 이제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까지 해버린다면은 네. 언론에서는 일반 이제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 뭐 보수건 진보건 상관없이 이제 일단 언론에서는 되게 연준을 비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트럼프의 꼭두각시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의 관영 매체부터 뭐 일반 민영 매체까지 매체들 자체가 다 트럼프한테 호의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호의적인 매체들도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비판적인 매체들이 더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돌발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십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네, 네. 이런 말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 뭐랄까 트윗을
트윗을 10번 이상을 하면은 네. 증시가 주로 많이 미국 증시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루에 트럼프가 트위터를 5번 이상 안 하면은 증시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조용히 있어야지 증시가 잘 상승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트윗으로 자꾸 막 무슨 말을 하면은 자꾸 쓸데없는 얘기 하면은 네. 증시가 자꾸 혼란스러워가지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월가에서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렇기 근데 때문에 자꾸 하죠. 네, 근데 자꾸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워낙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연준이 이번에 금리 인하를 원래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지금 금리 동결도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버렸어요. 네. 근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원래 금리를 인하하는 게 연준의 목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이긴 한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긴 됐지만은 쉽게 하지는 못할 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매파들이 너무 많이 포진돼 있어요. 아직까지. 왜냐면은 미 연준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투표권이 없는 FED 이사들까지 해도 통틀어도 솔직하게 말하면은 비둘기파보다는 매파가 더 많습니다. 네. 매파가 더 많은데 이제 트럼프가 하도 쪼아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간 것 뿐이지 어쨌든 간에 시장이 조금만 안정될 빌미만 보인다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연준이에요. 왜냐하면 연준의 목표는 금리 인상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게 연준의 목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때 이미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풀었거든요. 그럼 유동성을 계속 풀었으면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연준이 뭐 계속 돈 찍어내가지고 풀 수는 없는 그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었던 돈들은 자기가 걷어들여야 되는데 이제 걷어들일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쪼아대니까 못 걷어들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 나름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연준의 목표는 금리 인상이 원래가 목표인 거죠. 이미 유동성 금융 부양책을 이미 실시를 몇 번이나 했기 때문에 예전에 1차, 2차, 3차, 4차, 5차 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쪼아대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못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으로 나가니까 시장이 또 한번 또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미국 증시는 조금 떨어질 확률이 더 높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보편적으로 그랬어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시장이 환호를 하면서 좀 올라왔었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제가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경제가 그만큼 튼튼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했고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뭐 이제 비농 지수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시장이 이제 금리를 올려도 되겠다, 유동성을 좀 해소해도 되겠다 할 때 시장이 안정돼 있다고 생각될 때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또 증시가 무너지고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지금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는 행동들 때문에 미국의 증시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해버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연준의 목표는 지금 경기 부양책으로 나왔던 그 돈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조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동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원래는 목표는 금리 인하가 원래 목표였죠. 그쵸. 왜냐하면 연준이 어쨌든 간에 올해 2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해야지만 이제 12월 달 또는 12월 달 정도에 한 번 더 인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못 해버리면은 비정식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단계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하는 게 원래 뭐 맞는 거긴 한데 동결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확률이 좀 올라간 거죠. 동결될 확률이. 근데 동결이 됐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뭐 올해 한 번은 못해도 한 번은 하는 거고 잘 된다면은 뭐 잘 예정대로 된다면 2번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시장에 대한 이제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를 동결해버리면 시장이 오히려 충격을 받게 됩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시장이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하면은 별일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 받아들여가지고 그 기대치는 시장이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금리 동결이 된다면 오히려 시장의 혼란이 조금 가중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 방향성들이 지금까지 왔던 방향성들이 오히려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연준의 금리 결정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에 무역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도 2020년 대선 이전이거나 아니면 선거 이튿날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선거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지금 합의하는 것보다 훨씬 나쁠 것이다라는 뜻을 거듭해서 내비쳤습니다. 자, 이달 들어서 양국 간의 무역 협상에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19일에 실무 협상을 앞두고 다시 한번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또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양국이 그래도 서로 조금씩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협상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 자, 미중 무역 협상이 사실 정말 오랫동안 끌어오고 있는데 이번 차관급 회담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고위급 협상에서 좀 어떤 결실을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결실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네. 왜냐면은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은 행태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지금까지 행태를 본다면은 어쨌든 서로 원하는 바가 너무나 조금 서로 반반씩 물러나면 되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물러나려고 하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완전 손해를 반반씩 갖고 와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100% 손해를 갖고 와면은 조금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입장이 천하게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이 충격을 받으니까 계속적으로 서로 간에 이제 시장이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실무 협상도 하려고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계속 비판받으니까 얘들 계속 싸우면은 계속 뭐 WTO부터 해가지고 뭐 WTI 그리고 뭐 IMF부터 해가지고 다 뭐라 하는 거예요. EU부터 네. 해가지고 다 뭐라 쪼아대니까 미국과 중국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쪼아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려고는 하는 건데 네, 네. 문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갈려 있다. 이분이 너무 미국은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무역을 그동안 솔직히 그건 사실이에요. 중국이 그동안 미국한테 많이 팔아먹었죠. 네, 네. 많이 수익을 많이 냈어요. 네. 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 많이 컸잖아요. G2까지 되는데 얼마 안 걸렸거든요. 결국에 속된 말로 뭐랄까 이제 조금 비싼 뭐랄까 이제 부자한테 뭐 100원 주고 팔아도 될 거를 한 1,000원씩 주고 팔아가지고 네. 이득을 많이 챙겼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미국은 입장에서는 야, 그럼 니네들 지금까지 100원 줬던 거 1,000원 주고 팔아먹었으니까 이제 1,000원에는 우리가 못 사고 한 500원에 그냥 확 깎아가지고 500원에 줘 이런 꼴이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자기네들 안 그래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점점 성장률이 중국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국민 GDP 자체가 올라가고 국민 총생산 자체가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이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선진국으로 가는 당연한 그렇죠.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성장률 10% 넘을 때도 그쵸.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성장률 뭐 2%도 안 되고 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최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미국한테 앉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죠. 쉽게 해결될 수도 없고. 하지만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마 시간을 끄는 행보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트윗 하겠죠.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요. 네. 지금 한 6개월째 하고 있어요. 6개월째. 그러게요. 내가 만약 내가 대선 후에 이걸 하려면은 너희는 더 피해를 볼 것이다. 맞아요. 6개월 전에도 이랬어요. 네, 네. 5개월 전에도 이랬고 4개월 전에도 이랬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리바이벌의 뭐 대명사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장은 이제 네 해라. 이제 이 정도 이미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런 말도 했죠. 이 트윗을 한 것도 있지만은 합의를 자기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고 네. 대선 후에 할 수도 있고 네네. 아예 못 할 수도 있고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고 대선 후에 할 수도 있고 네.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을 좀 압박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물러날 거니까 니네가 물러날 수밖에 없다. 물러나라. 이거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쉽게 물러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뭐 지표가 좀 좋게 나온 것도 있고 그쵸. 그리고 자기네들은 솔직히 까봤더니 별로
피해를 안 받거든요. 미국이 최대의 피해자거든요. 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좀 안 받기 때문에 좀 시간 더 끌어도 되겠다. 아니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트럼프 한번 내년 대선까지 한번 끌고 와볼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미중 무역 협상은 타결될 가능성은 분명히 타결은 되겠죠. 언젠가는 타결이 되는데 네. 쉽게 타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건 아직까지도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이것도 6개월 전에도 제가 그랬거든요. 생방송에서도 그랬어요. 네. 이미 6개월 전에도 쉽게는 해결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둘이 이해차가 너무 첨예하게 갈리기 네, 때문에 6개월 전에도 제가 그랬죠.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 해결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아직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서로 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포메이션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이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뭘 보고 타결을 할 거냐고요. 아무것도 가이드라인 자체가 안 나왔어요, 아직요. 말로만 그냥 협상하고 뭐 하자는데 가이드라인 자체가 없는 거는 결국에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어야지만 협상이 되는 건데 그쵸. 어쨌든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협상 타결을 되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실무 협상도 하고 고위급 협상도 하겠지만은 그렇게 시간이 빨리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역시나 미중 무역 협상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끌어오고 있는데 쉽게 어떤 결실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그런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저희 다음 헤드라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 소식인데요. 사우디가 정유시설 피습으로 중단됐던 석유 생산이 곧 정상화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50%를 복구했다면서 이달 중에 피습 이전의 산유량을 모두 회복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장에서 유가 5%가량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자, 급등했던 유가가 조금은 안정세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일각에서는 당분간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프리미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유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볼까요? 이제 제가 한 2주 전이었죠. 2주 전에 유가를 본다면은 일단 한 차트를 한번 좀 보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유가를 네. 한번 좀 일봉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유가 일봉 차트예요. 유가 같은 경우는 일전에 제가 이제 2주 전이었죠. 제가 네. 지난주에는 방송을 안 나왔으니까. 2주 전에는 유가가 어쨌든 드라이빙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요 정도 이제 좀 반등을 좀 했다가 분명히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서 58.76달러를 찍고 거기서 이제 하단 54달러까지 굉장히 많이 밀렸죠. 네. 거의 한 450틱 이상 밀렸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58달러 이런 쪽에서 매도를 쳐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54달러까지 찍고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이 54달러 찍고 난 다음에 원래 추세대로 갔다면은 내려가야 되는 게 맞았어요. 네. 내려가야 되는 게 더 내려가야 되는 게 맞았는데 갑자기 사우디가 드론으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네. 정유시설하고 보관시설까지 다 공격을 받아가지고 생산량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갑자기 하루에 그냥 10% 이상 급등해 버렸죠. 이게 이제 일반 주식하고 다르게 일반 주식 10% 급등, 일반 주식이 10% 오르면은 그냥 10%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해외생물이 10% 오른 거는 주식하고는 크죠. 달라요. 예. 주식으로 따지면은 주식에 한 300% 오른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이 한 3배 정도 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한 급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이 이렇게 급등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나 딱 못 올라가게 막아버렸죠. 네. 비축유 풀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미국은 비축유라는 게 있거든요. 전시작전 비축유나 뭐 여러 가지 비축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걸 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시장에 유가가 급등하니까 이걸 풀어버리는 거예요. 걔네 입장에서는 또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쌀 때 많이 비축을 해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재테크 목적으로 또 되는 거거든요. 쌀 때 많이 사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한참 쌀 때 미국 한참 막 유가 옛날에 진짜 뭐 20 몇 달러 막 네. 이럴 때 셰일 오일 엄청 미국이 이제 나라에서 다 샀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셰일 업체들 도산 안 되게 하려고 지원금 주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비축한 것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제 여기 뭐 60달러에서 풀어버리면은 굉장히 큰 이득이죠. 재테크로도. 이런 걸로도 이득이고 또 시장의 안정도 찾을 수가 있고 또 트럼프의 목적과도 맞고 트럼프는 유가가 올라간 걸 싫어합니다. 트럼프는 그렇죠. 계속적으로 유가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의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요. 네. 왜 일관성이 없냐면은 유가가 올라가는 걸 싫어하면은 이란 제재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란 제재를 풀어줘야 돼요.
이란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란을 풀어줘야 시장에 더 많은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란이 원유 수출국 중에서 손가락에 드는 그쵸. 수출국이다 보니까 생산량도 굉장히 높은 데고 그리고 이란도 지금 아직 못 팔아가지고 쌓여있는 원유도 많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원유 대금 못 받은 것도 많아요. 이란이 제재를 받아가지고. 네네네. 근데 트럼프가 유가를 잡으려면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두 마리 다 토끼를 잡으려면은 손은 하나인데 토끼가 두 마리예요. 네.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손은 두 개인데 토끼 네 마리 잡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지금 고뇌가 많이 찬 거죠. 유가를 잡으려고 하면 이란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네. 이란 제재는 지금 당장 풀기는 싫고 또 이란 제재를 풀자니 유가가 올라가고 막 이런 와중에 사우디가 드론을 한번 빵 맞아버렸어요. 드론으로 타격을 받으니까 유가가 바로 급등해버렸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바로 이제 그걸 막아버리기 위해서 비판 성명은 냈지만은 일단 비축유 풀어버리고 물론 이제 미국만 비축유 푼 거 아니에요. 사우디도 자기네들도 시장의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 비축유를 풀겠다라고 한 게 있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증상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오히려 유가 상승에 도움이 주는 얘기긴 하지만은 이건 아예 그냥 희석돼 버렸죠. 왜냐하면 더 큰 이슈, 그러니까 큰 이슈, 작은 이슈는 큰 이슈가 터져버리면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네. 이슈로 이슈를 가린다라는 말이 있죠. 네. 영화에서 나왔듯이 네. 이슈로 이슈를 가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돼버렸는데 일단 유가 자체가 오일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을 동반하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래도 뭐 여기 기사로는 뭐 프리미엄이 빠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네. 다시 이전 고점 63.50 근처까지 올라가기는 굉장히 좀 63.38이네요. 그죠? 네. 여기까지 올라가기엔 조금 버거울 거예요. 아마 나중에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맥시멈 7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뭐 저기 뭐 미국 CNN이나 이런 방송에서 이제 나온 거는 뭐 이코노미스트 이런 데에서는 얘기하는 것들은 뭐 100달러 갈 수도 있다 이러는데 100달러 절대 못 갑니다. 장담하는데 그런 상황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100달러 가려면은 굉장히 큰 전쟁, 미국이 참여하는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굉장히 큰 전쟁이 일어나야지만 유가가 그렇게 급등할 수 있는 거고 그건 허무맹랑한 소리죠. 100달러 가는 거는 절대 볼 수 없는 거고 뭐 진짜 많이 올라가면 70달러 올라가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죠. 더군다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소폭 좀 밀리고 있죠. 네. 밀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좀 오르락 내리락 뭐 한 레인지를 본다면 뭐 60달러 살짝 넘겼다가 뭐 한 57달러 또는 56달러 그때 좀 내려갔다가 이 레인지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죠. 조금 전에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에 있었던 API 원유 재고 같은 경우는 60만 배럴 원유 재고 증가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상황을 살펴드리면 지난주 API 원유 재고 발표에서는 720만 배럴 원유 재고 감소 소식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EIA 원유 재고는 691만 배럴 감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발표된 EIA 원유 재고 발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105만 배럴가량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조금 전에 저희 원유에 대한 유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이와 관련한 전략들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자세하게 시황 분석해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박대순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이외에도 늘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리치의 해외 선물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 외신 헤드라인 소식들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불투명해지며 관망 심리 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사우디가 이달까지 원유 생산 정상화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공포 심리가 진정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에 초점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 전략 짚어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중동 패권을 둘러싼 사우디와 이란의 대리적 성격으로 여겨지던 예멘 내전에 미국까지 합세를 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새벽에 있을 연준의 금리 결정 방향이 조금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구간 나스닥은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관망 주셨네요. 오늘 어떤 전략일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FOMC 회의가 있는 입장에서 네. 아직 뭐 나온 게 없죠. 발표되는 것도 없는데 시장이 동결에 갈 것이냐 또는 인하를 할 것이냐 이걸 좀 보고 결정하는 게 맞는데 제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그래도 제 막 개인적으로 한다면은 최대한 8,000에 가까웠을 때 매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어쨌든 간에 돌파는 한번 일어나가지고 이 구간 마디가를 이제 돌파하고 올라온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항을 좀 받긴 했었죠. 그때 여기서 저항 받고 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또 올라오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윗단이 조금 아직 남아있긴 하죠. 이전에 고가가 8,051인데 8,051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8,020선? 8,010선에서 20선까지 올라오면은 정말 그냥 일단은 매도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웨이트 앤 시를 해야겠죠. 네. 일단 좀 관망했다가 좀 기다렸다가 매도의 구간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도 생각했고 마찬가지로 눌림시 매수도 할 수 있는 모양새이긴 해요. 왜냐면은 미중 무역 협상 자체가 현재에서는 분열음 자체가 보이지는 않고 있고 물론 해결은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게 실무 협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급 협상까지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서는 조금 바닥에서는 뭐랄까 이제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조금 물량이 좀 들어오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기대 심리는 아직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위쪽에서는 매도도 칠 수 있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매도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밴드권을 설정하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시면 알겠지만은 나스닥은 한 8,000에서 7,500에서 8,000 사이의 밴드 내에서 조금 움직일 확률이 조금 굉장히 농후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7,500과 8,000 사이에서 밴드 매매를 한다면은 최대한 7,500에 가까웠을 때는 매수 쪽으로 봤다가 8,000 쪽에 가까워졌을 때는 매도 쪽으로 보는 게 일단은 현명한 밴드 매매이겠죠. 거기에 이탈을 했을 때 손절을 하는 게 맞을 것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은 어차피 FOMC 이제 결과도 좀 나와야 되고 하니까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거기서 방향성을 좀 결정해보면 될 것 같은데 뭐 동결 나오면은 하방 쪽이 좀 더 열릴 가능성이 좀 농후하고요. 네. 금리 인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은 시장에 별 무리 없이 조금 상승하는 정도로 이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또 FOMC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그쵸. 제롬 파웰 의장이 또 어떤 코멘트를 남기냐에 따라서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하건 안 하건 달라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코멘트와 그리고 동결을 하는지 인하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둘 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 일단 오늘은 관망하는 게 일단 맞고요. 왜냐하면 네. 오늘 장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진폭 자체도 지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은 일단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내일 장에 뭐 배팅을 해보신다면은 손절을 거시고 매도 쪽으로 일단은 상방 쪽에 와 있으니까 매도 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많이 눌린다면은 최대한 이제 7,500에 붙여가지고 눌릴 때 매수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나스닥은 현재 FOMC 회의 결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일단 회의 결과를 살펴보고 파월 연준 의장의 코멘트까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8,010에서 20선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도 포지션 잡아보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 점검해 보도록 하죠. 사우디 당국은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원유 시설의 생산이 이달 말까지 완전하게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진정세에 조금 들어간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 오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오일도 네. 어떤 전략일까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방향성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단은 위로 올라가봤자 진짜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진짜 많이 올라간다 해도 정고점을 넘기지 못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일주일 내에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나올 때까지는 그럴 겁니다. 네. 그 일주일 사이를 봤을 때는 저거 좀 돌파하기 힘들고요. 마찬가지로 하단도 55달러 깨기도 좀 어려운. 왜냐면은 나스닥도 밴드권을 설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일도 밴드권을 설정하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차트의 모양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오일과 나스닥은 밴드권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루하루 오르락내리락 좀 할 수가 있겠는데 오일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55달러 이탈을 하지 않을 것이고 네. 마찬가지로 오른다 하더라도 전고점도 아닌 뭐 62.50도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슈는 좀 잘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거는 현재 상태의 이슈만 나왔을 때인 거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가 뭐 드론 타격 한 번 더 받아버리면 당연히 급등하죠. 네네. 이런 이슈가 없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없다면은 일단 밴드에서 머무를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고요. 만약에 사우디가 조금 뭐랄까 시장에 조금 뭐랄까 이제 조금 수리라고 해야 되겠죠. 타격받는데 수리를 좀 더 빨리 끝내가지고 시장에 좀 더 균형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면은 오일이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네. 왜냐면은 시장 생산량이 좀 더 늘어나게 되니까. 그렇죠. 기존의 생산량대로 돌아간다면은 오일은 다시 조금 약간 50달러, 55달러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데 프리미엄에 붙었다 하더라도 그 프리미엄이 상쇄가 돼버리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일단은 밴드권 매매가 가장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이 네. 되고 여러분들도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은 밴드권으로 설정하시는 게 가장 좋은 현명한 선택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슈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는 좀 밴드권에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크루드 오일은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우디 피격 사태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현재 골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신호를 대기하면서 다소 둔화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자, 현재 구간에서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죠.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골드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1,500 정도 오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매수하면 맞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1,500 아래까지도 찍었죠. 1,492 그리고 1,492 몇 번이고 찍고 또 1,495, 93 몇 번이나 찍고 지금 이제 1,514로 올라가 있어요. 네, 네. 뭐 1,500에서 매수하고 아래로 밀려도 또 추가 매수를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네. 골드는 그냥 1,500에 깨진다 하더라도 그냥 일단은 1,600 가기 전까지는 매수로 들고 가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보입니다. 왜냐면 아직 갈 자리는 남아 있으니까. 금리 동결을 하건 금리 인하를 하건 골드는 어쨌든 자기 갈 길을 갈 겁니다.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올라갔잖아요, 계속.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관없습니다. 동결하면 오히려 더 오르겠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는 뭐랄까 가야 될 길이 왜냐하면 매수세로 너무 많은 물량이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투자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차익 시야이나 다이버전스 자체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눌림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눌릴 네. 때 매수를 받아서 네, 네. 일단은 1차적으로는 1,550 근처가 일단은 저항대가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에서는 1차 목표를 잡아주시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길게 보신다면은 1,600에 근접해가지고 청산을 목표로 하시고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게 좀 맞다고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뭐 1,500에 한 번 또 잡고 뭐 1,492 또는 95 이런 데서 또 한 번 잡고 이랬으면 단가가 더 좋아져서 지금 더 큰 수익 중이시겠죠. 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일단 매수 쪽으로 계속 보시는 게 훨씬 더 추세에 순응하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달리는 말을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말고 네. 달리는 말에 그냥 올라타시는 게 올라타는, 좋아요. 예, 추세의 추종으로 따라가야지 이걸 극점을 노린다고 했다가 잘못하면은 한 큰 파동 나왔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고점에서 매도 치는 그 기분은 굉장히 좋으실 수 있겠지만은 예, 그게 고점일지 아닐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 거기 모르죠. 때문에 네. 예. 차라리 바닥 이게 내가 여기 지하 1층까지밖에 없는 줄 알고 지하 1층에서 잡았다고 치더라도 네. 지하 3층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얘는 지하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에서 매수 쪽으로 따라가는 게 맞지. 일단은 골드를 뭐 매도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는
너무 좀 약간 추세를 조금 거꾸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골드는 일단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2주 전에 나오셨을 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더 갈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1,500달러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때도 충분히 매수 볼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부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박대순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봤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내일 또 FOMC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FOMC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동결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유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유로요. 유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페리티라고 하죠. 유로하고 달러하고 1대1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게 시장이 막 지배적인 입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유로하고 달러하고 1대1 페리티 현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매수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잠깐 1대1이 됐다가 다시 유로는 제 가격을 찾아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은 유로가 달러하고 1대1 되면 미국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유로는 1점 그때도 말씀드렸죠. 1점 가지고 어느 정도 진폭 나오면 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또 본절고 가는 걸로 이왕이면은 좀 매수 쪽으로 대응한 게 지금 하락 포지션에 있더라 하더라도 매수 쪽으로 대응한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까지 저희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대순 마스터의 의견 들어봤고요.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도 알찬 정보 전해주신 박대순 마스터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더 다양한 소식들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박대순 마스터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시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리치의 해외 선물 검색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